아빠가 들려주는 통계 김지영입니다. 오늘은 조금 색다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미래산업과 샘플수 계산이라는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샘플수 계산은 통계하면서 많이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 많이 듣게 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왜 중요하냐, 그게 또 왜 한국의 미래산업과 관련되어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반도체 산업이 아주 중요합니다.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 그 산업이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는 겁니다. 이제 반도체 산업은 제가 이제 철 들고 학교 다닐 때 이미 이제 삼성 반도체라는 게 있었고 좀 많이 활발화되어 있었던 상태인데, 역사적으로 과거를 돌아보면 반도체 산업은 그 이건희 회장이 이병철 회장에게 이게 막 열심히 이렇게 하자, 이게 좋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몇 번 했지만 될까 말까 막 거절하다가, 왜냐면 반도체라는 자체를 잘 한국에는 없었고, 그게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그건 조금 이제 있었지만 한국은 전혀 모르는 상태예요. 그런 게 뭐냐, 그게 할 정도였습니다. 이게 미래의 먹거리다, 그런 거죠. 근데 그 몇 번을 하다가 더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나라였죠, 우리나라는. 왜냐면 그때 성공한 반도체를 제대로 만드는 데가 미국하고 일본밖에 없었나? 일본도 제대로 안 됐던 그럴 때입니다, 아마. 제가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힘들었고 될 가능성이 적었지만 밀어붙여서 했던 그런 일이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이제 반도체가 없이나 대한민국을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고 있는 게 됐습니다. 그때는 반대가 되게 심했어요. 삼성 내부에서도 반대가 심했고 딴 사람들은 당연히 반대가 심했습니다. 또 고속도로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고속도로를 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들은 야, 한국에 차가 몇 대 있는데 그 몇 명 차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로 놨냐, 지금 식량도 작업자기도 안 되는데 고속도로 놓느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식량이 더 떨어질 것이다, 하여튼 그 문제가 많았습니다. 실제 지금 같으면 못할 거예요. 토지 보상 문제도 그렇게 비민주적으로 강압적으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지금은 어쨌든 그때는 약간 우격다짐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선견지명이고 어떻게 보면 독재였다고 할 수 있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주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거. 지금은 그거 잘못했다는 사람 아무도 없죠. 고속도로는. 그다음에 이제 조선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산업은 조선소가 없을 때 이제 그 거북선 500원짜리 그 지폐에 있는 거북선 가지고서 대출해서 했다는 건 유명하잖아요. 지금도 조선산업이 많이 이제 힘들어지긴 했지만 세계에서 가장 이제 한국이 배 잘 만들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을 이끌어가는 산업 중에 하나고, 앞으로 좀 어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시작 단계에서 보면, 돌아놓고 보면 야, 그거 어떻게 했냐, 이렇게 그거 없이 말도 안 된다고 당연하지 이렇게 하지만, 시작 단계에서는 누구도 그걸 생각하기 힘들었어요, 진짜로. 그리고 이제 좀 최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이거는 제가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실감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스마트폰이 있기 전에 PDA라는 게 있었습니다. PDA는 저도 썼어요. PDA를 3개인가 썼습니다. 상당히 편했습니다. 처음에 스마트폰이 나올 때 이제 그거 별거 없다고 한 사람들은 PDA의 이름만 바꾼 거다 라고 했고, 실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실제 기능상 그랬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왜냐면 PDA를 잘 쓰는 사람은 너무 편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PDA를 못 쓰는 사람들은 그런 게 필요 없다고 생각했고, PDA가 지금 봐도 사실 PDA랑 스마트폰이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질적으로는 단지 인터넷이 좀 덜 되고 사양이 다 좋아졌다 뿐이지 연속 개념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그 스마트폰 바람이 불 때 그 LG 같은 경우는 맥킨지에서 아마 평가를 받았는데, 스마트폰 이건 별거 아니다, 곧 없어질 것이다. PDA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PDA는 있었지만 큰 시장은 아니었거든요. 있었지만 일부 매니아들만 사용하는 그런 것이었고, 근데 LG는 그래서 늦었죠. 근데 삼성은 어땠느냐, 삼성은 그때 당시에 이건희 회장이, 제 기억상에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려면 찾아서 자료가 없더라고요. 다음에 미래 먹거리 산업은 프린트다, 그렇게 해가지고 프린트에 집중하려고 했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근데 스마트폰이 이제 미국에서 돌풍을 약간 일으켰어요. 그럼 이게 미국에서만 돌풍일 거냐, 세계적인 돌풍이 될 거냐,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그때 재빠르게 삼성은 스마트폰에 올인했죠. 스마트폰에서 왕창 인력과 돈을 밀어 넣었습니다.
근데 LG는 늦었어요. 그때 LG는 아닐 것이다. 맥킨지 보고서를 통해서. 근데 스마트폰이 터진 거예요. 결국 이제 삼성은 빨리 따라잡아서 했고, 지금 LG는 지금까지도 그걸 계속 못 따라잡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진짜 그걸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과연 이것이 새로 먹거리 산업이냐 아니냐, 돌아보니까 아닐 거다, 뭐 아니다, 뭐 이런 걸 수도 있지만, 뭐 네이버가 지금 다 네이버 없이는 생각할 수 없죠, 한국에서는. 근데 처음에 네이버 나올 때는 당시 딴 것도 많았어요. 야후도 있었고, 검색 시장에서 야후도 있었고, 다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미스 다찬니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뭐 별게 희한한 게 많았어요. 근데 네이버는 신생 기업이었죠. 엠파스도 있었어요. 엠파스가 상당했었어요. 지금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근데 네이버가 뭐 그 등산 모자 같은 거 쓰고 나타나가지고 막 선전하고 광고하고 그럴 때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이제 시장이 이제 포화 시장이라고 생각했었어요, 당시에. 그 아무도 뭐 그 생각을 못했죠. 근데 네이버가 지금은 치고 나와서 이제 다 하고, 당시에 그 다음은 메일 서비스하고 그다음에 또 뭐였죠? 뭐 카페 이런 게 유명했잖아요. 네이버가 이제 카페도 지금은 거의 잡아먹고, 블로그는 다 잡아먹고, 검색 시장도 다 잡아먹고 그랬습니다. 근데 뭐 그때는 뭐 파란도 있었고 코리아도 있었고 되게 많았어요. 다 없어졌지만 뭐 그런 거. 구글이 처음 나올 때만 하더라도 사실 다른 검색 이 엔진이 많았습니다. 근데 구글이 그렇게 될 줄 몰랐죠. 그러니까 초반에는 다들 이게 블루오션이 아니고 레드오션이다, 힘들다, 뭐 큰일 나겠느냐, 뭐 이런 걸 다 한 것 같습니다. 그걸 치고 나오는 사람 기업이 있는 거죠. 대단한 기업들입니다. 돌아놓고 보면 뭐 아이 잘했다 보다는 운이 좋았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정말 치열하게 했습니다. 그 유튜브를 구글이 인수했죠. 당시에 유튜브, 제 기억에는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할 때 주가가 떨어졌어요. 유튜브 너무 비싼 가격을 주고 사들였다,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그랬죠. 지금은 이제 유튜브가 동영상 하여튼 돈을 많이 벌어주고 있는 그런 플랫폼이 돼가지고 했는데, 뭐 그때도 뭐 유튜브 말고도 동영상이 되게 많았습니다, 서비스가. 근데 아주 뛰어난 기업가들이 그거를 잘 뭐 사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해서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이제 먹거리 산업으로 만들었던 거죠. 이게 참 그런 기업가, 저는 뭐 그런 기업가도 아니고 그렇게 할 배짱도 없고 뭐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 해서 그 회사도 살릴 뿐 아니라 직원들을 다 먹여 살리고, 직원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또 그 나라와 민족과 하여튼 전 세계에 기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에게 참 감사와 또 찬사를 보냅니다. 그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되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 그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감사합니다. 잠깐, 미래 먹거리 산업은 뭘 거냐? 사실 잘 몰라요. 그럼 미래 돼봐야 아는 거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료 산업이다, 또는 신약 산업이다, 신약을 새로 개발하는 거, 이런 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뭐 오래전에 말했죠.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제가 주워 들은 거죠. 그래서 투자를 하고 있고, 삼성도 투자하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이미 뭐 거대 기업들이 많이 있죠. 뭐 그들이 잡고 있는 산업을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과연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뭐 그런데, 어쨌든 그런 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들은 다. 근데 그러면 이 의료산업, 의료산업은 조금 다른데, 신약산업을 할 때는 이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샘플수 계산이라는 겁니다. 이 샘플수 계산은 어떤 연구를 할 때 신약을 해서 뭐 이렇게 항생제를 만들다, 뭐 동물을 몇 마리 잡고 뭐 이것들은 뭐 중요한 거죠. 뭐 그때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임상 실험을 할 때도 특히나 이 몇 명의 사람이 필요할 것이냐, 이거를 신약이 과연 효과가 있다는 걸 알기 위해서 그런 걸 계산할 때, 그 사람 숫자가 계산이 돼야 예산이 다 챙겨집니다. 예산이 얼마나 걸릴 건지, 기간이 얼마나 생길 건지, 어디서 할 수 있는지, 우리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건지,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건지, 국제적으로 나가야 되는 건지 등등, 이 샘플수 계산이 안 되면 그 다음부터 다른 것이 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샘플수 계산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건 제가 쓴 책인데, 이거는 지금 돌아보면 그렇게 완성도가 좀 떨어집니다. 이것만 갖고는 사실 이제 우리 신약 개발을 위한 샘플수 계산이 잘 안 됩니다. 왜냐면 이제
많은 몇 가지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 신약을 만들 때는 그냥 우리 보통 심플한 샘플 계산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 크로스오버 디자인, 비혈등성 검정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또 그런 것들은 또 제가 다른 책에 했지만 그냥 뭐 샘플 계산이라는 걸 위해서 그냥 갖다 놓은 겁니다. 그림은.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위해서 이제 뭐 데이터가 필요하고,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샘플 수 계산이 필요하다. 그 샘플 수 계산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쉽게 할 수 있도록, 또 그 개념이 왜 그게 필요한지에 대한 개념을 아는 거는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제가 사실 샘플 수 계산을 위한 툴들을 몇 개 만들었습니다. 어제, 그제, 오늘 아침에도 만들었어요. 그걸 하려다 보니까 이 샘플 수 계산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급히 또 이제 본론 들어가기 전에 이제 서론격으로 그 샘플 수 계산이 이제 과연 중요하다. 한국의 미래 산업인 신약을 개발할 때 이 샘플 수 계산이 얼마나 중요하냐. 뭐 여러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